잠상태, 이해조, 한식날, 미인은 죽은 어머니께 제사 지내고 천연동의 공자는 귀한 손님을 전송하네. 쇠는 본래 무정하고 자석은 본래 무지하니 쇠와 자석이 서로 무슨 정을 알며 자석과 쇠가 서로 무슨 동정이 있으리우. 그러나 한번 만나면 덜어질 수 없는 것은 그 기운과 기미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네. 하물며 하늘과 땅, 산과 강이 신령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정수를 아낌없이 모아 아름다운 재주를 가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냈으니 어찌 영적인 깨달음과 풍류, 그리고 깊은 사랑의 감정이 없으리요. 그러니 예전 서성기에 나오는 푸동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월궁에서 만난 견우와 직녀의 기이한 인연은 단지 자석과 쇠가 이끌리는 것에 그치지 않네. 또 하나의 아름다운 봄날의 노래를 지어온 세상의 다정한 이들에게 바치려 하노라. 한양 동쪽의 낙산. 한양 도성 동쪽에 낙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산은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았으며 오래된 소나무와 하얀 모래가 한 면을 휘감고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았다. 산 아래에는 김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석유요, 자는 문상이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자손으로 가문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다. 그는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순수했으며 풍채는 세상에 견줄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났다. 나이 겨우 19에 이미 경전, 역사, 제자백과 서적에 통달했고 특히 시와 문장에 능했다. 과거 시험인 진사시에 장원급제하여 그의 이름이 온도성에 떨쳤으니 당시 조정의 높은 대신들 중에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에게는 또 다른 벼루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면 영랑이라 불렀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영랑이라 칭했다. 영랑하고 부르다 보니 성도자도 모르면서 그가 김진사임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어느 날 영랑은 주체할 수 없는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 하인에게 술과 간단한 음식을 챙기게 하고 작은 다귀를 이끌고 한 걸음씩 흥인지문 밖으로 나섰다. 때는 마침 한식이었다. 그는 흥얼거리며 동자에게 물었다. 얘야, 저 산은 무슨 산이며 저 물은 어디로 흐르는 물이냐? 날씨가 참 맑고 좋구나. 남색 도포에 미지근한 기운이 돌고 수많은 남녀가 종리돈을 들고 가는구나. 산이고 산 아래고 전부 비단으로 수놓은 듯한 나한전 같으니 노래하는 소리, 우는 소리가 어지러이 섞여 있구나. 소나무 아래에 앉아 한두 잔 술을 들이켜고는 마음 가는 대로 걷고 멈추니 온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한 봄날의 기운에 녹아들었다. 그때 갑자기 한 줄기 향기로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더니 10년간 등불 아래서 글만 읽던 이 청년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세상의 속세에 물들지 않은 듯 가녀린 신발,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녀린 허리, 맑은 가을물에 핀 연꽃 같은 고운 얼굴, 그리고 봄산의 고사리처럼 섬세한 손이었다.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부잣집에서 애지중지 키웠을 공주님 같았다. 그대가 도성 밖으로 나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내들을 보았을까? 나처럼 보기 드문 청년은 아마 처음 보리라. 낯선 이방인인 그와 마주쳤으니 서로 오고 가는 눈빛과 눈썹의 인사가 깊은 석양 속으로 스며들었다. 한 걸음 멀어지니 마음이 아프고 5걸음 멀어지니 늙어버린 듯했다. 그대는 염라대왕의 사자인가? 내 영혼을 붙잡고 육신을 버리게 하다니 그대는 번갯불의 바늘인가? 내 온몸을 끌어당기고 껍데기만 남겨두다니 그대의 뼈마디에 달라붙는 힘이 너무 강해. 사내의 정신을 모두 빼앗아 가는구나. 하염없이 서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자에게 일렀다. 얘야, 산은 무엇을 알고 물은 무엇을 위해 흐르겠느냐? 정신을 차리고 도구를 챙기거라. 호박 술잔을 잊지 말고 산호 채찍은 여기 있구나. 나귀도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는 다른 곳으로 가서 색다른 경치를 찾아보아야겠다. 그녀가 5자쯤 멀어지면 나는 3자를 다가가고
그녀가 3자를 다가오면 나는 2자를 물러서며 산과 물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이곳은 인간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되었다. 늘어진 버드나무가 마을을 이루고 향기로운 풀이 길을 덮었는데 돌 위에 앉아 있으니 반쯤 열려있는 대나무 문이 보였다. 남색 저고리와 붉은 치마가 보이지 않으니 마치 꾀꼬리는 더나 버드나무는 고요하고 물고기는 깊은 물속으로 숨어든 듯했다. 문 앞에서 한마디 하니 개가 으르렁거리고 신발이 삐걱거렸다. 잠시 후 늙은 노파가 허리를 굽히고 나왔다. 저는 동대문에 사는 사람인데 경치를 구경하다가 해가 진 줄도 몰랐네요. 여기서 도성까지 얼마나 되나요? 한 올이 이쯤 됩니다. 이곳 이름은 무엇인가요? 천연동입니다. 내가 비록 100개 1000개의 혀와 진나라의 웅변과 같은 입술이 있다 해도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쓸쓸히 동굴 어귀를 향해 걸어가며 시한수를 읊었다. 물과 산이 겹쳐 다른 마을이 생겨났으니 제비와 꾀꼬리 소리 어지럽게 섞여 있네. 천연동에서 자연스럽게 끊어졌으니 한덜기 복숭아꽃이 나그네의 영혼을 어지럽히네. 한식날 미인은 죽은 어머니께 제사 지내고 천연동의 공자는 귀한 손님을 전송하네. 읊조림을 마치고 안장에 걸터 앉으니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은 더 났지만 마음은 더 나지 않았네. 푸른 낙이야. 올 때는 무거웠는데 갈 때는 왜 이리 가볍냐? 내 머릿속 생각을 얼마나 가져갔기에 그대의 대문 앞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냐. 어지러이 까마귀는 울고 땅거미는 짙게 깔렸다. 산호와 진주 같은 보물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가슴 속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도니 무엇을 잃은 것일까? 철없는 동자가 나귀를 채찍질하니 어느새 김진사의 집 반쯤 무너진 초가집에 도착했다. 김진사의 어머니는 이미 한참을 문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다. 너 같은 젊은 선비가 어쩌자고 밤늦도록 그렇게 놀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것이냐? 널 기다린 어미의 마음을 헛되이 하는구나. 영랑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모를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과 같으니 어찌 하늘을 속일 수 있으랴. 하지만 오늘 본 경치를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렇게 둘러댔다.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어찌나 혼미했는지요. 오늘처럼 좋은 날에 훌륭한 법과 함께 아름다운 장소에서 한바탕 즐기다 보니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말 절반은 믿고 절반은 너그러이 넘기며 열의 9은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었다. 시녀에게 명하여 저녁상을 차려오게 했다. 영랑은 애써 여유 있는 척, 조심하는 척하며 무릎을 꿇고 밥상을 대했다. 술 기운 탓에 머리가 여전히 무거웠고 생각은 병풍 앞과 등불 뒤에서 머물렀다가 사라지곤 했다. 원래 몸이 약한 그는 하루 종일 바람과 햇살을 맞았더니 몹시 피곤했다. 희곡했던 밥알은 모래알처럼 느껴졌고 생선회와 돼지고기 요리는 비린내가 나 먹을 수 없었으며 새로 뜯은 쑥과 나물은 너무 썼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신 후 어머니와 단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곁옷이 춥지는 않으냐?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구나. 초가집 서쪽 들에 좋은 씨앗을 뿌려두었다. 연못의 언얼음도 모두 개어 치웠단다. 이대감 대가들이 너를 찾아왔다가 내 술 취한 모습을 보지 않고 돌아가서 다행이구나. 술 마시면 밥맛이 없다고 하더니 저녁밥이 너무 썰렁하구나. 술 좀 그만 마셔서 어미의 늙은 마음에 근심을 씌우지 마라. 피곤하겠구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라. 영랑은 어머니의 침상을 정리하고 이부자리를 펴고 베개 상자를 놓는 등 어머니의 잠자리를 정성껏 마련했다. 그리고 시녀에게 문단속을 신신당부한 후 작은 등불을 들고 초가집으로 돌아와 누웠다. 오늘이 좋은 날인가 나쁜 날인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훌륭한 제목인 자신을 망치게 하려는가? 눈을 감거나 뜨거나 그 천연동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온통 살아있는 그림이 되어 눈앞에 가득했다.
차가운 이불 위에서 뒤척이다 일어날 수도,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신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면 남은 구름과 향기라도 남아있건만 그 대나무 문이 한 번 닫히니 흔적도 없고 형태도 없구나. 남은 것은 회한과 고뇌뿐이다. 내일 먹을 밥은 오늘보다 싱겁고 다음 날 밤은 지난 밤보다 더 쓸쓸하리라. 살이 빠지고 허리가 가늘어지고 책 읽던 정신까지 잃어 병들지 않았는데도 날마다 병이 깊어지니 산삼과 영지버섯이 무슨 소용이며 고기 반찬이 무슨 도움이 되리요. 어머니의 근심을 천가지, 만가지로 쌓고 가족들을 허둥지둥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구나. 이 사람의 이름은 의동인데 매우 총명한 성품을 가졌다. 그는 지난날의 봄 풍경을 떠올리며 주인 나리의 심경을 짐작했다. 도성 안의 긴 거리에는 수많은 집이 있고 그 모든 집 창문마다 자비를 베푸는 배가 머물러 있는데 어찌 화타나 편작 같은 명의가 나보다 더 잘 진맥하고 살필 수 있겠는가. 나는 내 주인 나리를 위해 한 봉지 회생의 약을 지어 바치리라. 깊은 밤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등불만 희미하게 빛날 때 그는 조용히 초가집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나리. 평소에는 말씀도 호탕하시고 거침없으셨는데 한식날 이후로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시며 몰라보게 수척해지셨습니다. 무슨 생각에 잠겨 말 못하는 사람이 황년, 을 씹는 듯이 혼자 소가리를 하고 계십니까? 나리의 몸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실로 공동체와 같습니다. 첫째는 저희를 길러주신 어머님의 근심과 즐거움이 몸에 담겨 있고, 둘째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제사를 모시는 일이 몸에 담겨 있으며, 셋째는 위에 계신 성스러운 임금님을 위해 훗날 재상이 되어 나라를 바로잡을 큰 사업 또한 몸에 담겨 있습니다. 이토록 큰 일이 있는데 어찌 하찮은 근심으로 이토록 수척해지셨습니까? 나리. 몸을 만만히 아껴주소서. 영랑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한참 후에 겨우 입을 열었다. 천연동이로구나. 의동은 나지막이 노래하듯 말했다. 소인이 이미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며 어찌 혼자서만 애태우십니까? 소인이 방법을 한번 시험해 볼 테니 나리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영랑이 말했다. 의동아, 허물을 고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대장부가 하는 일이니 만약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찌 나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의동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공손히 손을 모아 말했다. 나리,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마련하고 며칠 동안 한가한 틈을 내십시오. 곧장 천연동으로 가서 그곳의 노파를 찾아가 방 한 칸을 빌리십시오. 그리고 손님을 전송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소인에게 손님을 모셔오라고 분부하십시오. 소인이 몇 번이고 왕래하다가 해질녘에 돌아와 아뢰기를 귀한 손님이 이미 여러 전송객들과 함께 취해서 내일이나 출발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리께서는 직접 노파를 청해 앉으시고 술과 안주를 권하며 취하도록 대접하십시오. 조금도 내색하지 마시고 내일도 오늘처럼 그 다음 날도 내일처럼 계속하십시오. 첫째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둘째는 친분을 쌓는 것이며 셋째는 의심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이는 반드시 보답을 생각할 것이고 친분이 두터워지면 정이 더욱 깊어질 것이며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땐 아리께서 천천히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면 그때는 비록 근 오파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운 시골 할머니라 하더라도 이리저리 생각하여 거의 틀림없이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영랑은 힘없이 베개에 기대어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이내 기쁜 얼굴로 이불을 걷어차고 당당하게 책상에 기대어 앉았다. 의동아, 정말로 똑똑하고 기발한 생각이로구나. 예전에 내가 책 읽을 때도 내가 내 책상 옆에 와서 자주 이해하곤 했는데 정말 총명하고 기특한 아이로다. 내가 너의 노비 문서를 천금으로 사서 자유를 주고 너에게 한 시대의 문장을 가르쳐 인자한 하늘과 같은 은혜를 베풀언 네가 명예로운 대장부가 되게 하리라.
의동이 황송해하며 말했다. 영랑은 어서 그렇게 하라고 재촉했다. 의동이 두려워하며 송구하옵니다라고 아뢰자 영랑이 다시 말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너와 나는 대부인께서 베푸신 복 아래서 함께 자랐으니 신부는 주종관계이나 정은 법과 같고 지혜는 스승과 같고 은혜는 살아있는 부처와 같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의동이 허리를 굽혀 아뢰었다. 개는 미물이라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소인이 비록 천한 몸이요난 알이 옆에서 글 읽는 모습을 모셨으니 어렴풋이 의리가 무엇이고 도리가 무엇인지 아옵니다. 날이 깨서 베개에 기대어 누워 한탄하시니 병이 깊고 한이 깊어 머리카락과 허리가 다 시름과 병으로 변하실까 두려웠습니다. 어찌 감히 제 본분을 넘어 한 가지 계책도 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진 비와 은혜로운 이슬은 하늘의 마음에 있으나 소인의 말을 실천하시고자 하신다면 일찍이 방책을 세우소서. 의동아, 나의 큰 지혜는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만 사소한 꾀를 내는 것은 오히려 용광의 눈보라가 이미 내 가슴 속에 있다. 세 곱하기 7은 20일과 같은 단순한 이치는 말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라. 영랑은 유모에게 구름처럼 고운 빛을 챙기게 하고 서시가 썼다는 새앙가루로 손을 씻은 후 짧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어머니의 북당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말했다. 내 아들아, 병이 좀 나아졌느냐? 어찌 그리 일찍 빚고 씻느냐? 바람을 쐬지 말고 안방에 들어와 앉아 있거라. 영랑이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이 불초한 자식의 병은 가벼운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니오라. 아침 저녁을 넘기지 못하여 어머님 슬하에서 불효의 죄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의원이 와서 진찰하고는 고개를 기울여 한참을 생각하더니 병은 내경에 있으니 가슴이 답답한 것은 화가 치솟고 이 말라붙은 것이요. 위장이 약한 것은 이 왕성하여 투를 억누른 탓이다. 지장암 밑에 영험한 샘물을 사흘간 마시며 화를 내리고 토를 보충하지 않으면 화타나 편작 같은 신이라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자가 베개에 기대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병에 맞는 처방이 과연 평범한 의원이 짓는 태화탕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장암이라는 곳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동문 밖에 있어 길이 가깝고 겨우 몇 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디 어머님께서 사흘 동안 말미를 주시면 의동과 함께 그 의원을 모시고 가서 영험한 샘물을 찾아 한 표주먹 마시고 온갖 시름을 씻어내겠습니다. 어머니는 짚부렸던 눈썹을 반쯤 펴고 영랑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 이 늙은 어미가 얼마나 죽을까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네가 밥을 덜 먹으면 나도 덜 먹고 내가 편히 자면 나도 편히 자니 나의 기쁨과 근심이 모두 내 몸에 달려 있구나. 내 몸에 이로운 일이라면 해야지. 내가 어찌 아끼겠느냐. 네가 문을 닫고 한낮을 조용히 보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 때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불길한 생각이 문득 들어 근심으로 눈물이 흘렀다. 정말 훌륭한 의원이로구나. 내 조상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셔서 그 의원을 보내주셨을 게다. 훌륭한 의원이요. 내가 황금만냥과 흰 옥천쌍을 준다 해도 그 상과 바다 같은 은혜에 보답할 수 없겠구나. 술과 음식을 담은 구러미는 의동에게 들리고 푸른 나귀는 그 의원님을 태우고 가게 하거라. 그리고 너는 남색 가마를 타고 몸을 잘 돌보아라. 바람을 쐬면 안 된다. 영랑은 명을 받고 2번 절한 후 의동을 불러 붉은색과 푸른색의 옷을 입은 종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넓은 무늬가 있는 검은색 사모를 쓰고 은빛으로 새로 짠 모시 도포를 입고 버드나무색 녹색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자주색 수놓은 신발을 신은 후 작은 가마를 타고 동문 밖으로 나섰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 붉은 점 하나 보이지 않던 긴 둑과 짧은 언덕에 온통 푸른색과 녹색의 가림막이 드리워졌다. 그곳에 향기로운 바람이 예전에 사람을 괴롭혔는데 지금은 꽹꼬리가 제잘거리는구나. 천연동 입구는 무사히 있겠지.
예전에 왔던 영랑이 지금 도왔노라. 의동은 곧장 작은 살인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크게 헛기침을 했다. 노파가 누구시냐? 고모자 의동은 접니다 라고 답했다. 접니다 라는 말에 노파가 다신 누구냐? 고모르니 의동이 다시 접니다 라고 답했다. 저희 댁 진사 나리께서 귀한 손님을 천리 먼 곳까지 전송하는데 행렬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할머님 댁에 깨끗한 방 한 칸을 빌려 잔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노파는 살인문 서쪽의 작은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소. 다만 이 누추한 집이 누추하여 귀한 분이 잠시라도 머무르시기에 마땅치 않을 뿐이요. 의동은 영랑을 이끌고 한 걸음씩 작은 복도 안으로 들어갔다. 노파는 문에 기대어 조용히 엿보더니 어쩌면 이렇게 풍채가 좋고 아름다울까? 넉넉한 콧등, 맑고 빼어난 눈썹과 눈, 까마귀 깃털 같은 검은 머릿결, 붉은 주사로 찍은 듯한 입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모습은 두목지, 도 압도할 만하구나. 흘낏 보는 순간에도 왠지 낯설지 않은 모습이네. 도대체 어느 집에서 복을 많이 쌓아 이런 귀한 사위감을 맞이했는고. 영랑이 말했다. 의동아, 잔치를 베푸는데 허둥대지 말고 어서 가서 손님의 행차 시간을 정확히 알아보고 오너라. 의동이 떠났다. 영랑은 창가에 기대어 턱을 괴고 마음을 졸이며 속마음을 파고들었다. 눈은 고요하고 귀는 조용하며 정신은 몽롱하여 몸과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다. 가지 위에서 우는 꾀꼬리 소리는 마치 그대의 옷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담장을 스치는 꽃잎은 그대의 붉은 소매자락이 펄럭이는 듯했다. 곁에는 아무도 내 속마음을 물어줄 리 없었고 오가는 이는 저 짧은 저고리와 넓은 바지 차림의 노파뿐이었다. 마치 정원의 봉황은 오지 않고 까마귀와 까치가 시끄럽게 우는 것 같아 몹시 번뇌스러웠다. 문을 밀고 나가보니 해는 서산에 걸려있고 푸른 빛은 온 산을 뒤덮었다. 들에는 박쥐가 느릿느릿 날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가득하니 이 얼마나 황혼의 시간인가. 다정한 재주를 가진 그대에게 전하노니 비록 나와 그대가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더라도 길 한가운데서 길을 바꾼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시오. 얼마 후 의동이 돌아와 아뢰었다. 귀한 손님께서 출발을 내일로 미루셨습니다. 영랑은 마치 13살의 함양궁에 머물며 지도를 외웠던 소년처럼 조용하고 편안한 기색으로 노파를 불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서 구름이 피어오르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했다. 제 손님은 오지 않았고 술은 여기 있는데 산속 곶을 벗삼아 마실 사람이 없으니 할머님께서 한번 취하도록 들겨주십시오. 영랑은 이쪽에 앉고 노파는 저쪽에 앉고 의동은 가운데서 분주하게 오가며 사내진미와 차와 과일을 차려냈다. 잔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인자한 정이 원만하게 차올랐고 주전자가 비고 향이 다하는 줄도 몰랐다. 영랑은 술잔을 가득 채워 노파에게 권하며 다시 말했다. 이른 아침이든 늦은 저녁이든 제 손님께서 이곳을 지나실 것입니다. 그동안 할머님께서 수고해 주셔야 할 테니 반값은 날짜별로 미리 받아두십시오. 그는 작은 주머니를 풀고 엽전 몇 잎을 꺼냈다. 노파는 연신 감사하다 말하고 거절했지만 그녀는 한신이 밥을 얻어먹던 시절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기에 초나라 왕의 천금 같은 돈을 어찌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동전을 하나씩 챙기며 기쁘게 일어났다. 이 양반이 어느 집 도련님인지는 모르겠으나 돈이 참 많고 정이 많구나. 내가 예전에 화사의 불상 앞에 향을 피우며 부지런히 절했더니 그보답으로 이렇게 좋은 분을 우리 집에 머물게 하는구나. 귀한 손님은 영원히 오지 않고 이 도련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 하루하루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네. 나무아미타불. 이틀째 되는 날 노파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 대자비하시다. 이 진사 양반이여. 가난한 과부가 하루 배불리 먹고 취해도 하늘에 오르기 어렵거늘 하물며 오늘처럼 정이 넘치고 마음이 애틋하니
이 도련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깊어. 내 흰 머리카락을 삼천자 나 뽑아도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겠구나. 영랑이 말했다. 의동아, 문을 닫고 등불을 켜거라. 오늘 밤은 지난밤 같구나. 노파는 빨리 돌아가고 이웃은 물처럼 고요하여 사람 소리가 끊겼는데 시계는 더디게 가니 어찌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지구가 빛을 비추는 곳에서 등 돌려 반년은 밤이고 반년은 낮이로구나. 의동이 말했다. 어머나, 벌써 닭이 울고 있네요. 동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바람이 버드나무를 휩쓸고 어지러운 비가 장미꽃을 때리니 외진 곳의 살인문은 텅 비고 하루 종일 손님의 말발굽 소리가 뜸했다. 영랑이 말했다. 의동아, 날씨는 좋지 않고 마음은 평온하지 않구나. 어머님을 속이고 내 몸을 수고롭게 했으며 이름도 모르는 귀한 손님을 헛되이 기다리게 했구나. 그 영험한 샘물은 어디에 있으며 반 숟가락도 마시지 못했구나. 영험한 샘물이여. 그대에게서 얼마나 많은 증기가 뿜어져 나와 무산의 구름처럼 시원한 비를 내릴 수 있을까? 노파는 창문 너머로 이 말을 듣고 천천히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다, 이 양반. 손님을 전송할 장소가 없지도 않을 텐데. 꽃집과 버드나무가 있는 길과 물과 산이 있는 누각을 모두 지나치고 하필이면 내 외진 곳. 조롱박넝쿨이 드리워진 허술한 초가집까지 왔을까? 또 그의 정원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다고 하니 분명 밤에 떠나 새벽에 오더라도 손님의 출발 시간에 맞춰갈 여유가 충분할 텐데 어찌하여 꽃을 아끼는 친구처럼 숲속에서 밤을 보내고 돌아가지 않는단 말인가? 귀한 손님은 도대체 누구이며 영험한 샘물은 또 무엇일까? 내가 이 도련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 한번 여쭤보고 혹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힘을 다해 돕겠노라. 진실한 인연이 거짓된 인연으로 변하고 두 개의 기미가 하나의 기미로 합쳐졌다. 노파가 영랑 앞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고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 도련님의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말씀하실 때마다 한숨을 내쉬니 마음속에 시름이 만 겹이나 쌓여 있는 듯합니다. 이 할미가 도련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불길이든 물이든 의리로서 감히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할미에게 숨기지 말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영랑이 말했다. 내가 할머니 댁에서 사흘을 묵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몇이나 있으며 모두 시집 장가갔거나 분가했습니까? 노파가 말했다. 이 할미는 본래 성서쪽에 살다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70이 넘도록 아들 하나만 있는데 나이 30쯤에 아직 장가들지 못하고 녹청이라는 관아의 하급 관리로 일하며 요즘은 당직을 서고 있답니다. 영랑은 한참을 탄식하며 말했다. 할머님의 처지가 너무 외로우시군요. 아, 영험한 샘물을 물어볼 곳이 없어졌으니 곁에 있던 아름다운 사람도 갑자기 하늘 저 멀리 있는 듯하네요. 노파가 말했다. 이 동네는 마실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밤머리 도랑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약살하는 절이나 정토라는 절도 모두 왼쪽에 있어 한적한 곳이라 늘 고요합니다. 무슨 아름다운 여인이 있겠습니까? 저처럼 늙고 추한 사람도 드물게 오가는 곳이니 봄이 오니 온통 물뿐이라는 말은 그만두고 차라리 양쪽 언덕에 복숭아꽃이 피어난 곳이나 찾아보시지요. 영랑은 가슴속에 쌓인 한을 노파에게 한꺼번에 쏟아냈다. 마치 황하의 물이 천 리를 당속으로 흐르다 용문에서야 한 번 소리를 내는 것과 같았다.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식날 해질녘에 말없이 나귀를 타고 와서 문을 두드리며 길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노파는 입에 침을 바르며 두 눈을 연신 비벼 닦더니 아, 알겠소. 그 아이가 분명했구나. 영랑이 말했다. 그날은 수수하게 화장하고 깨끗하게 꾸며 할머님 댁에 왔다가 자신의 흔적을 감추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느 집의 귀연 아씨입니까? 저는 그를 보고 마음이 끌려 그리는 마음에 그저 구름을 걷고 비를 내리려는 마음뿐이고
버드나무 그늘과 꽃그늘 속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병에 걸렸으니 할머님께서는 70평생의 경험이 있으시니 부디 이 젊은 날의 청춘을 가련히 여겨 좋은 방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노파가 말했다. 사양노루가 지나가면 풀의 향이 남는 법이고 강물의 달과 술잔 속의 달을 어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할비와 성, 이 달은 조카딸이랍니다. 성은 홍이요, 자는 온영, 이며 풍산 사람입니다. 나이 겨우 17의 바느질과 자수는 아주 뛰어나고 성품은 단정하며 행동거지는 나리께서 기억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물이 솟고 산이 솟아나는 듯한 뛰어난 문장과 시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미는 이판서 부인의 바느질 시중을 들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 천연동 두 번째 언덕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무덤을 쓸고 돌보는 일은 이할미가 맡았고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제사는 운영이 홀로 와서 치르곤 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일이 도련님께 풍류의 마음을 더하게 할 줄은요. 이할미가 도련님을 위해 작고 소박한 성의를 보였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 이판서 부인의 집안이 너무 엄하여 시중드는 몸종이라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거늘 하물며 운영이겠습니까? 둘째, 그 운영의 성품이 매우 곱고 굳세어 검은고 연주는 좋아해도 구애하는 노래는 부끄러워하고 그림은 감상해도 목욕하는 그림은 참아 보지 못하니 어찌 옷을 걷어 올리고 치마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련님께서는 재상이 될 운명이 하늘에 있고 운영은 비록 정숙하고 굳세다 하나 한낱 천한 몸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할미가 짬을 내어 잘 다독여 볼 테니 귀한 몸 잘 살피시고 좋은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영랑이 말했다. 만복이 옵니다. 만복이 옵니다. 할머님은 진실로 부처님의 자비와 같고 보살님의 인자함과 같으십니다. 천연동은 연꽃송이 속에 있는 듯하네요. 하지만 한스럽게도 황하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다가는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노파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봄날도 저물어 가고 8일 뒤가 되면 또 한 번 한식이 다가옵니다. 그때 다시 영험한 샘물을 찾아보십시오. 영랑은 그 말을 온전히 믿고 만족하며 짧은 나귀는 길게 울부짖고 영랑은 말없기 문을 나섰다. 노파는 익숙한 월화노인의 솜씨로 곧장 이판서 댁으로 향했다. 먼저 이판서 부인께 절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의 바느질방으로 갔다. 운영은 안부를 묻고는 3등 홍초 을을 흘렸다. 긴 하얀 노쇠 담뱃대가 몸을 스치고 지나가고 한 줄기 향기로운 담배 연기는 비스듬히 흩어졌다. 노파는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말하니 한마디는 속을 시원하게 하고 한마디는 머리를 맑게 했다. 어디서 명당을 찾을까? 옥룡 선생이 쟁반을 받들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젖꼭지 모양을 살피는구나. 부인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는가? 서리빨 같은 비단에 술을 놓는 것이 절기에 맞지 않아 힘들지 않겠는가? 내 몸은 나이에 비해 너무 연약하구나. 서쪽 창가에 붉은 살구꽃이 다 떨어지고 푸른 잎이 그늘을 이루고 열매가 가지에 가득하니 인생의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구나. 운영이 술을 따라주자 노파는 한 모금 마시고 수저를 멈춘 채 미소 지었다. 술맛이 아주 좋으니 영험한 샘물로 빚은 술이 아니면 분명 손님을 전송하는 술이로구나. 운영이 물었다. 어찌하여 영험한 샘물로 빚은 술이며 손님을 전송하는 술이라 하시나요? 노파가 말했다. 그건 인간 세상의 첫 번째 비밀이니라. 내가 날마다 취하고 배부르게 마시다가 또 오늘을 맞았으니 내 멋대로 한 말을 어찌 깊이 새겨 듣겠느냐. 운영아, 너는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운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떤 처지가 어떤 처지이며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처지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노파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에 한 기특한 사내가 있었는데
가문은 왕과 사씨처럼 명문이었고 집안 세력은 숭씨와 개씨처럼 높았으며 용모는 자도처럼 아름다웠고 문장은 이백처럼 뛰어났으며 장원급 제한 진사였다. 늙은 과부의 외아들로 우연히 문 밖을 나섰다가 어느 집 규수에게 눈이 맞아 마음이 끌리고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에 애태우고 미쳐서 병이 깊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단다. 그 사내가 애절한 말과 사랑의 말로 애원하며 목숨을 이어가려 했는데 그때 그 규수는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이것이 청고의 기이한 처지이며 한 시대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알맞게 대처하여 원만하게 해결했으니 지금은 이야기에 좋은 소재가 되었다. 너는 그 규수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규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명은 가슴이 맑고 밝았으며 마음은 인자하고 자애로웠다. 오랑우탄이 오랑우탄을 아끼고 미인이 재주 있는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늘의 이치다. 운영은 검은 머리를 자주 극적이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여자의 행동은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으면 이는 단지 인을 해치는데 그치지 않고 인을 짓밟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저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데 억지로 구하려 한다면 이는 단지 도리를 잃는 데 그치지 않고 도리를 어지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 규수의 처지에는 두 가지 구하지 못할 의리가 있고 한 가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구하지 못하고 혼인이 정해졌으면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혼인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작은 별과 같은 시를 읊은 옛사람도 있었으니 한 몸을 희생하여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내 길에 부합합니다. 게다가 재주 있는 사내와 100년 동안 즐거이 버타는 것은 몸에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노파가 말했다. 내 말이 기특하구나. 너는 진정으로 견문이 넓은 아가씨요. 정이 깊은 미인이로구나. 옛날 이야기가 지금의 이야기와 같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지금의 이야기를 해주마. 그 사내는 성 동쪽에 사는 김진사인데 나이는 18살이고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다. 그의 가문과 세력, 용모와 문장은 내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식날 동문길에서 우연히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끌려 그리워하고 그리움에 애가 타 미치도록 괴로워하다 병이 깊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단다. 술을 준비하고 손님을 전송하는 척하고는 우리 집에 사흘을 묵으며 애절하고 간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처음 들을 때는 뼛속까지 시려왔고 다시 들으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 했고 계속 들으니 차마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단다. 운영아, 내가 말한 손님을 전송하는 술이 이 술이며 어떤 처지가 이 처지요. 어떤 마음이 이 마음이었다. 내가 그 처지에 있고 네가 그 마음을 품고 있단다. 내가 보니 그 도련님은 키가 훤칠하고 이마가 높으며 턱이 둥근 것이 부모님의 좋은 그늘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장차 큰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 틀림없다. 너는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혼인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작은 별과 같은 시를 내가 이어갈 수 있겠느냐. 운영의 두 뺨이 붉게 물들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다시 물어도 답이 없고 거듭 물어도 답이 없었다. 노파가 말했다. 운영아, 너는 어찌하여 그러느냐? 8일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니 내가 너의 어머니를 위해 명복을 빌어주마. 너는 이모님께 허락을 받고 약속한 날에 나에게로 오너라. 운영은 침울하게 거동을 정돈했다. 동문 밖에서 본 그 희미한 얼굴이 내 가슴을 스치니 봄의 시름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러다 노파의 말을 듣고 놀랍고도 기이하고 사랑스럽고도 가련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다. 겨우 붉은 입술을 열어 말했다.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일이라면 제가 마땅히 어른과 함께 제사를 돕겠습니다. 노파는 주름진 손을 펼쳐 운영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운영아, 너의 효심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니 마땅히 죽은 어미를 위한 도리를 다하여라.
너의 말은 이의를 알기에 어른 앞에서 거짓이 없구나. 두 마음 먹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다시 말하지 않겠다. 노파는 운영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이판소 부인께 작별을 고한 후 총총히 돌아와 손가락을 꼽아 알짜를 세었다. 그날은 8일이었다. 남풍은 따뜻해졌으나 아직 무르익지 않아 절기에 알맞았다. 노파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제사를 위한 향은 준비하지 않고 오직 도련님의 상차림만 준비했다. 문득 한 번은 푸른 말발굽 소리가, 한 번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폭의 붉은 비단 새 부채가 훨훨 날아들어와 방에 앉았다. 바로 우리 김진사였다. 노파는 허둥지둥 절을 올리고 먼저 그날의 이야기를 위아래로 훑어 한바탕 풀어내고 다시 깊은 잔을 권하고 또 권하니 한 명은 여장부 육가, 한 명은 노련한 주랑 이었다. 한 명은 어지럽고 복잡하게 나몰, 예이양기를 풀어내고 한 명은 단정하고 정돈된 적벽, 베일을 이야기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 이르렀으나 그녀가 올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눈은 아득히 붉은 길을 바라보고 귀는 조용히 푸른 나무의 긴 바람 소리만 들었다. 마음은 흔들리는 낙엽과 시로라기 같고 애가 타는 마음은 쇠를 녹이고 돌을 태우는 듯했다. 영랑은 그저 기지개를 켜고 있었고 노파는 더욱 애를 태웠다. 누가 청조를 보내어 편지를 가져왔는가. 한 귀퉁이의 화려한 봉투에서 향기로운 먹자국이 나더니 구름이 드리우고 안개가 천연동에 머물렀다. 세 글자는 왕이지의 글씨와 같이 아름다웠다. 노파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워 급히 도련님께 편지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10가지 무늬의 예쁜 편지지에는 겹겹이 접혀 있었고 진주 같은 글자로 된 아름다운 시구가 몇 줄 적혀 있었다. 불초한 조카딸 운영이 이모님 다병풍 아래에 아뢰옵니다. 심리 긴성에 혼이 떠나고 몸은 남았으니 어머니께 명복을 빌지 못했으니 자식의 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 말은 밥이 되지 않으나 어찌 이 몸이 제 몸이 아니겠습니까? 이만 글을 올립니다. 만약말, 이색, 글 잘 못 보았다면 어찌 잉어 가얼굴을 바로 보기를 근심하겠습니까? 혹시 이 한마디를 옆에서 알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부끄러워 이만 황망하게 글을 씁니다. 영랑이 노파와 함께 편지를 소리 내어 읽으니 글자 하나하나는 슬픈 회한의 뜻이요. 한 줄 한 줄은 오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딱 10글자로 된 한 구절이 10길이나 되는 의심의 구름을 눈썹 위로 드리웠다. 그는 술잔을 들고 생각하고 젓가락을 멈추고 생각하니 크고 작은 머리가 모두 그 한 구절에 쏠렸다. 눈으로 10글자를 보고 입으로 10글자를 읊조렸다. 말이 색을 잘못 보았고 색이 말을 잘못 보았다. 잉어가 얼굴을 바로 보았고 얼굴이 잉어를 바로 보았다. 그 말과 그 색이 어찌 잘못 보았으며 그 잉어와 그 얼굴이 어찌 바로 보았는가. 문득 깨달으니 환희에 가득 차 책상을 치며 감탄했다.